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재용 위크. 네. 우리는 주간을 의미하는 위크인데 이재용은 또 다른 의미의 위크, WEAK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이재용 관련?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저한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이제 한국 사회 또 한국 경제 시스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5일 삼성 이재용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까지 저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는 쭉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재용이 유죄로 계속 구속되느냐 아니면 뭐 집행유예건 뭐건 풀려나느냐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예측을 물으신다면 아마 제 생각에 김프로께도 김 PD님께서 물어보셨을 것 같고 뉴스관장에서 김수민, 이승원 두 평론가 분들하고 또 내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7년 이상 구속에 걸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무슨 법리를 알아서 또는 뭐 재판의 쟁점을 분석해서 논리를 가지고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확률을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확률에 따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책을 쓸 때 제발 내기를 할 때는 냉정하게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내기를 걸어라 이렇게 책에 적은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응원은 한국을 하되 돈은 브라질에 걸어라 뭐 이런 대목을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합리성, 확률,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내기를 해도요. 서로 지더라도 저는 제 감정이 가는 대로 돈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붙으면 응원도 한국이 하고 돈도 한국에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용 구속을 확신하는 이유는 논리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 염원과 소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재용이 단죄를 받는 게 한국 경제에 큰 이정표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예. 주진우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최순실이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재용이 대통령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삼성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의 지배자였어요. 우리 아주 파렴치한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촛불 집회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박근혜 구속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이재용의 구속이었었어요. 오늘부터 한 나흘 동안 이재용과 삼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건 이번 재판에서 이재용을 구속시킬 논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혐의 이걸 지금 다루고 있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들을 이야기들은 이번 법리적인 논쟁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요. 왜 이재용이 구속돼야 마땅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도대체 이런 자를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로 모셔야 하고 심지어 한국을 지배하는 비공식 대통령 이런 걸로 놔둬야 되는지 이 판단을 돕기 위해서 삼성과 이재용이 저지른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능과 반칙이 있었는지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건드릴 주제는요. 2000년대 초반에 이재용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딱 10개월 만에 말아먹은 이 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는 영어입니다. 영어. 이메일 할 때 이죠. 그러니까 이 삼성은 삼성이 인터넷 기업 키우겠다면서 설립한 기업이고요. 이걸 이제 이재용이 총괄을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5월에 인터넷 벤처 지주회사 이삼성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지주회사인 이삼성 인터내셔널 이 두 회사가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400억 원이었고요. 돈을 댄 사람은 공식적으로 당시 삼성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던 32살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이재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이 당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한국에는 전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이 두 회사의 출자자로 나서서 이삼성 지분 60%, 이삼성 인터내셔널 지분 한 55%를 가지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재용의 나이를 들먹이는 거는요. 물론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이 젊은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젊을수록 오히려 패기 있게 모험을 상징하는 벤처기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건 칭찬해 줄 만한 겁니다. 근데 이재용이 그 당시에 진짜로 젊은 패기,
모금 정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벤처에 뛰어들었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은 제가 보기에 이재용을 띄우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 같은 거였는데요. 이 두 회사가 출범한 다음에 삼성은 진짜 그야말로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여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5월 달에 지주회사 이삼성이 세워졌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관련한 자회사가 6개가 들어서요. 7월에는 무려 8개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가 개나 소나 벤처기업 창업하는 시대였기로서니 2달 만에 14개 계열사를 출범하는 건 진짜 황당한 발상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재벌들도요, 뭐 최태원, 정의선 이런 애들도 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삼성을 제외한 30대 재벌이 설립한 벤처기업은 숫자가 1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삼성은 딱 2달 만에 혼자서 14개 회사를 뚝딱뚝딱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진짜 목숨을 건 그룹처럼 움직입니다. 이 그룹 컨트롤 타워인 구조조정본부가 이 일을 총괄 지휘를 했었는데 계열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젊은 인재들을 다 차출해서 이 삼성으로 투입시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어요. 언론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에 관련된 자회사들의 컴퓨터, 장비 이런 것들은 삼성 SDS가 조용히 갖다 댑니다. 언론이 밝히기 전까지는 은밀히 갖다 바친 거예요. 너무 이 삼성이 그룹 핵심 인재들을 싹쓸이 해가니까 언론에서 이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2달 만에 14개 회사를 설립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이래요. 1999년에 삼성 자동차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대실패하면서 이건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해졌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는 야,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희 약발이 다 됐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제 이재용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재용을 보니까 이건 32살의 유학생인 겁니다. 이건희만 해도 삼형제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았잖아요. 3분의 1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이재용은 그냥 1분의 1인 거죠. 이러니까 너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재용한테 다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기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에게도 삼성을 물려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걸 입증하는 과정을 만드는 연극 무대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극 무대를 이 삼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극 무대의 주인공으로 이재용을 세우고 진짜 이 주인공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총력을 다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 해석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옳은 비중으로 이 해석을 동의하는데요. 이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재용의 화려한 데뷔를 지원한 것도 맞지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재용의 재산을 편법으로 불려줘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용의 돈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삼성을 출범시키기 이전부터 1996년에 이학수의 지위로 이재용은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챙겼어요. 그런데 수천억 원 가지고는 뭐 삼성 물려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재용이 보니까 벤처 업체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 하나 딸랑 세워놨더니 코스닥에 상장하니까 이게 수천억 원, 수조 원대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삼성과 이재용이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억 원, 200억 원 두 곳에 이재용이 투자를 하게 하고 이걸 수조 원대로 불릴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요. 2000년에 이재용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이재용의 첫 번째 인터뷰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둔의 재벌 3세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 자기는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정말로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면 왜 지분의 대부분을 삼성이 아니고 이재용이 갖고 있었냐는 겁니다. 이미 이 삼성 지분의 절반 이상을 이재용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삼성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용이 성공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애초부터 삼성의 미래가 아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은 출범하자마자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로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밀어준 사업 중에 이건희는 자동차를 말아먹고 이재용은 이 삼성을 말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를 회고한 김용철 변호사, 삼성을 생각한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용은 하루라도 빨리 경영에 참가하고 싶어 했다. 이런 조바심의 편성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 삼성이다. 이 사업은 순식간에 망했다.
이 과정을 초기부터 정리 단계까지 주도한 게 김인주. 김인주는 나중에 그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자금도 날르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김인주였다. 다른 임원들은 관여할 여지조차 없었다. 이 삼성의 실패가 갖는 의미는 컸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자동차 사업에서 실패했다. 이어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한 사례가 이 삼성인데 그것도 실패했다. 자동차도 망하고 벤처도 망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건희도 그렇고요. 이재용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 인생이나 비즈니스를 너무 쉽게 봐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 전통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방식의 경영을 고수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이나 도전 이런 건 오히려 정주영한테 조금 어울리죠. 이병철, 이건희한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잘하던 짓이 뭐냐면 남들이 시정을 개척해 놓으면 뒤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발라버려요. 중앙일보가 지원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후발주자로 뛰어가서 선두주자를 밟아놓는 게 삼성의 특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1987년 회장에 오르자마자 자동차 사업 진출을 검토하라 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얼마나 이건희가 인생과 사업을 쉽게 보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대 사업을 그렇게 진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는 내가 결심하고 계열사가 지원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건희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헬리콥터 만들자 임원들한테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임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건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 친구들한테만 팔아도 사업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인생 진짜 쉽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아들 이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2살 젊은 나이에요. 세상 경험이 뭐가 있었겠어요.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것 외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열사의 핵심 인재들을 싹쓸이해서 이삼성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성공을 확신했겠죠. 계열사가 밀어주면 될 거라고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분야는요. 삼성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계열사 밀어주기로 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아니 수천만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건데요. 당시 이 삼성이 제일 신경 썼던 게 금융포털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삼성 임직원들이 계좌 몇 개 개설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겠느냐고요. 그렇죠. 사실 애국심이 안 통하는 데가 바로 넷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뭐 애국심 계열사에 뭐 연관관계 백날 떠들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카카오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유저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모르고 있던 삼성이 이재용을 앞서서 뛰어드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냥요. 그때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이재용이 한 걸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자본력이 튼튼한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삼성도 이런 분야에 장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연히 뻥이죠. 그러니까 벤처로 돈을 쉽게 쓸어 담겠다고 갔는데 그게 이제 벤처 열풍의 끝물이었거든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장기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진짜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렇게 온갖 똥품을 잡고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다 비춰주고요. 그러면 못해도 3, 4년은 버티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참을성이 없었으면 이재용은 사업에 진출한 지 딱 10개월 만에 이걸 다 때려쳐요. 2001년 2월 달에 이삼성 지분 싹 팔고 완전히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10개월 만에 사업을 그만두는 꼴도 가관인데 이 지분을 어디다 파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사업성이 없어서 거의 망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벤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면 손실은 당연히 창업자, 최대 주주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가 망했으면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창업자가 이제 거덜나고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은 자기가 투자한 이삼성 지분을 다 어디다 파냐면 휴지 조각에 가까운 주식들이었어요. 근데 어디다 파냐면 전부 삼성 계열사들한테 팔아치운 거예요. 이삼성 보유 주식이 한 240만 주 됐는데요. 이게 120억 원어치였었어요. 이재용이 투자한 돈이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파느냐? 제일기획에 팔아요. 얼마에 파느냐? 208억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해서 말아먹은 걸 120억 원에 산 걸 그걸 또 계열사의 2배 가까이 값을 쳐서 팔아먹습니다. 네. 이건 진짜 대담한 사기극이죠. 네. 이것뿐만 아니고요. 껍데기만 남았던 이삼성 인터내셔널 주식 480만 주. 요건 삼성 SDS, 삼성 SDI 여기가 다 업어갑니다.
금융 포털이었던 가치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삼성카드, 삼성증권 뭐 이런 회사들이 팝니다. 보안회사였던 CQI.com 요건 또 보안회사랍시고 S1에 넘깁니다. 이래서 10개월 만에 사업 다 말아먹고 사업에 철수를 하는데 이재용은 여기서도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게 아니라 돈을 챙겨요. 그러면 이제 이 삼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누군가 손해를 받겠죠. 이재용이 이익을 챙겼다면요. 누가 손해를 받느냐? 전부 삼성 계열사들이 손해를 떠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제일 큰 손실을 입은 곳이 제일기획이에요. 제일기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용이 보유한 이 삼성 지분을 208억 원에 사들였는데 3년 뒤에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55억 원이 됐습니다. 4분의 3이 날아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접었거든요. 이 삼성의 가치는 당연히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입어야 될 208억 원의 손실을 제일기획이 탁 뒤집어 쓴 겁니다. 이재용은 제일기획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해놓은 거예요. 제일기획에 이재용 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코지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진짜 화가 났었던 건 작년에 갑자기 이재용이 제일기획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난리가 났어요. 제일기획이 실제로 매각 협상이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프랑스 업체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이제 매각이 지금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해 먹을 대로 싹 이용해 먹고 손실은 그 회사에 싹 떠넘긴 다음에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회사를 줘버리는 거죠. 뭐 이런 자가 지금 이재용인 겁니다. 이상의 사건을 정리해서 결론을 제가 세 줄로 내리면 이렇습니다. 1번, 이재용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원을 했는데도 인터넷 사업 분야를 말아먹은 매우 무능한 경영자였습니다. 예. 2번, 이재용은 언론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단 10개월 만에 사업에서 손을 뗄 정도로 인내심도 그리고 정의감도 없는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3번, 이재용은 자기 책임 아래서 진행된 사업을 홀라당 말아먹었는데 이 손실을 전부 계열사에 떠넘길 정도로 비겁한 경영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재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한국 언론의 자세를요. 너무 날것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네. 예.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에요. 3월 17일 아시아경제에 난 기사입니다. 요 때는 2015년 3월은 아시다시피 이건희가 심근경색으로 병석에 누운 지 1년이 지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기였고 언론이 이때 이재용이 얼마나 훌륭한 경영자고 능히 삼성을 이끌 만한 인재다 이러면서 용비어천가를 막 부르고 있던 그때였었어요. 근데 이때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이재용의 이 삼성은 과연 실패만 한 것일까? 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00년 설립을 주도한 이 삼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이 삼성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실패의 역사로 기록돼 있지만 핀테크, 이게 이제 그 금융하고 기술을 합성한 말이죠.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핀테크 시대를 맞아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이 이 삼성의 모토로 삼았던 금융과 정보통신의 결합이 15년이 지난 지금 핀테크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기 구축 비용이 많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초창기 손실은 불가피한데 외부 평가가 너무 야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삼성 초기 멤버였던 다른 인사는 IT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모르면 몇 년 해보다가 접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하지만 삼성은 사업 부진에도 경영진을 문책하지 않고 기다려줬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이 삼성이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갔다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최원석 대표는 이 삼성을 두고 실패라고 단언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며 이 삼성이야말로 핀테크 초창기 모델이고 사실상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하자면 우리 팟캐스트계 김용민 PD님께서 남기신 불멸의 명언이죠. 부디 족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철회하고 다시 할까요? 예. 아무리 이재용이 좋아도요. 아무리 이재용한테 받아먹는 돈이 많아도요. 이따위 개소리를 기사랍시고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초창기 손실은 불가피한데 외부 평가가 너무 야박했다. 이건 무슨 개소리입니까? 삼성은 사업 부진에도 경영진을 문책하지 않고 기다려줬다. 이건 어디서 나온 헛소리예요?
이 인사는 이삼성이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갔다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 아쉬웠다. 이건 또 무슨 쪽팔린 소리입니까? 이재용은 딱 10개월 만에 손 털고 나갔다니까요. 지가 안 기다리고 지 스스로 지 발로 나간 겁니다. 지가 먹고 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 삼성 계열사로 편입되면 뭐 사업을 이어가면 성과를 거뒀을 수도 있었다고요? 저기요, 이 삼성은 제일기획으로 팔려서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을 못해서 말아먹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멍멍이 소리를 기사랍시고 던지고 있으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아무리 이재용이 좋아도요. 저는 이 거대한 적폐들이죠. 언론, 삼성,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 뭐 삼성의 떡값을 받아먹은 정치인들, 법조인들, 이 고리를 끊는 게요. 이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놔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재용이 풀려나면, 그래서 다시 경영잡시라고 돌아오면은요.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언론들에게 보상을 하겠죠. 그럼 언론은 다시 삼성을 찬양하는 개들이 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요. 이재용은 풀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던 한국 사회를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 중요한 난초가 바로 이재용의 구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한 번 실패한 거다. 너무 책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라고 안이하게 제안한다면 역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저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주도한 실패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책임을 남한테 떠넘겨요. 그리고 자기 배나 불린 자에게까지 저는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뿐만 아니고요. 이재용에게 묻지 못한 죄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예. 아직도 한참 남아있습니다. 부디 특검에 놓은 거 본대로요. 재판부가 2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선거 공판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삼성을 기획하고 또 운영했는데 10개월 만에 손을 댔다. 자, 이재용이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에서? 그렇죠. 네, 그럼 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런 거는요. 네. 일단 조인트를 맞습니까? 아, 뭐 조인트 맞고 뛰어내려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뛰어내기라. 네. 아이고, 그래요. 회장님 아들이라서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두둔하는 이런 신문들 정말 썩어 빠진 신문들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 진짜 자기 가족도 팔겠어요. 나라도 팔고. 그렇죠. 돈만 된다면은요. 이재용을 위해서라면은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예. 이런 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그러게요. 사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취재 현장에서 타사 기자들을 만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이야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동아일보 출신이었으니까요. 예. 저희 회사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항상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던 거고요. 제 스스로 너무 아프고 뼈저린 반성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따로 한번 반성분과 함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는 금요일 낮 2시 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시리즈는 내일도 이어집니다.